때는 1965년 폴란드 고동물 연구소의 고생물학자인 조피아 키엘란 야보로브스카 박사는 몽골 고비 사막에서 한 동물의 팔뼈 화석을 발견합니다. 길이가 무려 2.4m나 되는 공룡의 팔뼈였죠. 약 5년 뒤 폴란드 고생물학자인 오스모스카 박사는 이 공룡을 무서운 손이란 뜻을 지닌 데이노케이루스로 명명합니다. 이름과 생김새에서 알 수 있듯 공룡 학자들은 이 화석의 주인이 당연히 수강류 육식 공룡일 것이라고 추측했죠. 그래서 당시 이들의 복원도는 거대한 팔을 지닌 메갈로사우루스처럼 그려지곤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1970년 러시아의 고생물학자인 아나톨리 로즈데스트벤스키는 데이노케이루스는 마치 나무늘보처럼 긴 팔로 나무를 오르내리는 공룡이라고 주장하는 등 데이노케이루스를 두고 여러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 공룡의 화석은 1965년에 발견된 팔 화석뿐이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던 2008년 데이노케이루스가 발견된 지 약 40년 만에 새로운 화석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고생물학자인 필립 커리 박사가 데이노케이루스의 종전 화석실을 끈질긴 추적 끝에 재발견했고 현장에 남겨졌던 화석을 찾아낸 거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습된 화석은 타르보사우루스류에게 물린 흔적이 남은 몇 개의 복르골 뿐이었고 데이노케이루스의 전반적인 실체를 밝힐 만한 더 이상의 화석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데이노케이루스는 공룡학계에서 다시 잊혀지는 듯 했는데 그러던 2009년 학계를 뒤집는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한국몽골국제공룡탐사대가 몽골 고비 사막에서 데이노케이루스의 뼈들이 대량으로 묻힌 화석지를 발견한 거죠. 도대체 이를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저는 당시 탐사대의 일원이었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의 이양재 연구원을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낮은 계곡들이 있었습니다. 낮은 계곡에 능선을 따라서 제가 천천히 아랫지역을 지층들을 살펴보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래 계곡에서 둔덕들이 몇 개들 솟아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약간 파헤쳐진 흔적 같은 것들이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려고 내다 보니까 그 밑에 굉장히 거대한 공룡들의 뼈들이 그쪽에서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로 급히 내려가서 보니 뼈들은 분명히 굉장히 거대한 뼈였기 때문에 용광류 공룡의 뼈가 아닐까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그 연구자들을 같이 불러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일단은 그 지역이 도굴된 지역인 것이 맞았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관심이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거대한 뼈들로 봤을 때 뼈의 단면에서 수광류에서 나타나는 그 벌집 구조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 이건 분명 대형 수광류다. 그렇다면 몽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형 수광류는 타르보사우루스가 아닐까 해서 현장에서 한번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진행을 했죠. 근데 척추의 등 쪽으로 솟아있는 신경배 돌기라는 돌기가 있습니다. 그 돌기들의 형태를 보니까 이건 타르보사우루스하고 완전히 또 다른 종류예요. 이것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혹시 테리지노사우루스류의 공룡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또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됐죠. 그렇다면 연구진은 어떻게 이 공룡이 데이노케이루스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던 차에 아주 중요한 화석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곳이 바로 어깨뼈 화석이었거든요. 자, 거기서부터 완전히 이곳의 분위기가 반전이 돼버리는데요. 그 어깨뼈가 바로 그때까지 지금 한 50여 년 동안 수수께끼였던 데이노케이루스의 어깨뼈하고 똑같이 생겼던 것이었어요. 어깨뼈가 나왔다면 나머지 다른 뼈들도 나올 것이다 해서 샅샅이 뒤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이 그 도굴된 지역이다 보니까 뼈들이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뭐 어깨뼈가 여기 있다고 해서 그 근처에 다른 뼈가 있질 않아요. 근데 그 지역을 샅샅이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하면서 하나하나 찾았습니다. 마치 기둥처럼 생긴 그 뼈들이 나왔는데 그 뼈들을 하나하나 걸어 모으고 보니까 그 어깨뼈 아래 붙어있는 왼쪽 팔뼈들이 하나하나 수습이 됐어요. 하나하나 연결하다 보니까 팔꿈치도 나오고 이 아래 하박도 나오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깨부터 시작을 해서 이 손목 위치까지는 화석이 발견된 거죠. 근데 그 팔골격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되어 있는 전체의 크기라든지 각각 뼈의 어느 부분의 돌기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데이노케이루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수습했던 것들을 다 어쨌든 모아보니까 아쉽게도 머리는 없었습니다. 역시 손과 그리고 발이 없는 상태로 그리고 등뼈 중간 부분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엉덩이 뼈가 거의 다 나왔고 뒷다리 뼈도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발목 근처까지는 나왔고요. 그리고 꼬리뼈도 전체 꼬리뼈에서 한 중간 정도까지는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아웃라인을 그리게 됐죠. 수많은 데이노케이루스의 뼈들을 발견한 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지만 국내 고생물학자들에겐 또 하나의 과제가 생겼죠. 바로
복원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4년에 걸쳐 데이노케이루스의 화석 처리 작업과 복원이 이루어졌는데 2009년에 발견한 뼈들로 복원을 해보니 딱 이 정도까지만 퍼즐 조각이 완성됐죠. 어딘가 부족해 보이죠? 국내 연구진들은 꼬리에서 엉덩이를 지나 등 쪽으로 신경 배돌기가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토대로 이들의 등이 볼록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등 척추 화석이 남아있지 않아 섣불리 단정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곳에서 연결고리가 등장하는데 바로 2006년 몽골 탐사에서 발견된 뼈들이 어린 데이노케이루스의 개체였던 것으로 밝혀진 거죠. 여기 허벅지뼈 관절에서 툭 튀어나온 갈고리 구조가 보이시나요? 이건 2009년 화석에서 발견된 이 공룡의 고유한 특징인데 2006년에 발견된 작은 개체의 허벅지 뼈에서도 같은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둘은 나이만 다른 같은 종이었던 거죠. 덕분에 연구진은 절묘하게 서로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두 개체의 화석들을 조합해 이렇게 퍼즐 조각을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아직 무언가 부족한 게 있었죠. 바로 머리뼈였습니다. 머리뼈는 공룡을 분류하고 생태를 추측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데이노케이루스에겐 머리뼈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 국내 연구진들은 저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데이노케이루스의 머리뼈와 손뼈 그리고 발뼈로 추정되는 화석이 있다는 소식이었죠. 이항재 연구원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떠올리고 있을까요? 그 유럽으로부터 이 데이노케이루스의 머리뼈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첩보라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확인할 필요가 있었었죠. 벨기에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이 탐사와 연구를 주관하셨었던 이용남 박사님과 캐나다의 알버타 대학의 필리커리 박사님, 일본 홋카이도 대학 박물관의 유시코 고바야시 박사가 벨기에로 날아가서 그 화석을 확인했죠. 확인을 했더니 일단 화석의 컬러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우리가 발견했었던 이 화석과 컬러나 질감 같은 것도 일치를 했었고, 그리고 하필이면 저희가 발견했었던 부분들에서 없는 부분들, 우리가 없는 부분에 해당되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리고 머리까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마지막 이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그 화석의 소유자한테 이 화석을 끊임없이 이제 반환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분이 이제 무상으로 몽골 측에 이 화석을 반환해 주기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몽골로 2014년 5월에 이것이 반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저희는 6월에 몽골로 직접 날아가서 이 반환된 머리뼈 화석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죠. 현장에서 전체 측정도 하고 기술도 하고 사진도 찍고 모든 작업들을 완료한 다음에 그것을 이 논문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전체 형태를 갖다가 복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몽골로 반환된 우측 발 골격의 두 번째 발가락 첫 마디와 현장에서 수습됐던 두 번째 마디 뼈가 딱 들어맞았는데 이는 반환된 두개골과 발 골격이 발굴된 화석과 동일한 개체란 걸 뜻하죠. 이렇듯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데이노케이루스의 전체 복원도를 완성했고 2014년 세계 최고의 학술지 네이처의 논문을 발표하죠. 우리나라 공룡 연구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2009년 발견된 데이노케이루스의 화석지에서는 복부 근처에서 1,400여 개의 위석이 발견됐는데요. 위석은 주로 초식 동물들의 위장에서 발견되는 돌로 질긴 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데이노케이루스가 초식 공룡이었음을 뜻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위장 내용물에서 위석과 함께 물고기 비늘과 척추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녀석들이 식물과 물고기를 함께 먹던 잡식성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죠. 또 데이노케이루스 하면 긴 주걱처럼 생긴 주둥이도 특징인데요. 여기 주둥이 끝에 난 구멍들이 보이시죠? 이는 이곳이 단단한 각질 부리로 덮여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덕분에 이들은 부리 끝의 각질로 먹잇감인 식물을 잘라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고 길게 뻗은 아래턱에는 긴 혀가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데이노케이루스는 이 혀를 이용해 잘라낸 식물을 입 안으로 삼킬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들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 무섭고 날카로운 팔은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이항재 연구원에게 질문해봤습니다. 이렇게 큰 갈고리 같은 발톱을 어디에 썼을까? 물론 이제 육식공룡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갈고리 발톱 같은 것을 공격 무기로도 사용하고 사냥하는 데도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데이노케이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공룡을 뭐 잡아먹거나 하는 육식공룡이 아니다 보니까 이 데이노케이루스가 살던 지역을 습지 같은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습지 같은 데서 이 공룡이 먹었을 먹이 같은 것들을 어떻게 걷어들였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 갈고리 같은 형태의 발톱은 습지 식물 같은 것들을 잡아당겨서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발톱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것이 굉장히 크고 강력한 발톱을 가진 팔이다 보니까 만약 다른 포식자한테 이 데이노케이루스가 공격을 받았을 때 충분히 그 적극적인 방어 무기로도 쓰일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노케이루스의 발을 보면 발톱 끝이 마치 손톱깎이로 딱 잘라낸 것처럼 생겼는데요. 이는 지면과 발의 접촉면이 넓어지도록 도와줬고, 덕분에 데이노케이루스는 자신의 서식지였던 습지의 물은 바닥에 잘 빠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들은 등에 긴 신경배돌기가 있어 등이 낙타처럼 볼록 솟아있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신경배돌기를 갖게 된 걸까요? 혹시 스피노사우루스처럼 체온 조절용이었던 걸까요? 데이노케이루스 이 전체 모형을 복원을 해놓고 본다면은 이같이 높이 솟아있는 신경배돌기를 가지고 있는 등의 구조와 더불어서 이 거대한 앞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몸의 균형이 다른 공룡들에 비해서 좀 상체 쪽으로 쏠려 있는 편입니다. 앞쪽이 말하자면 무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앞쪽으로 나가 있는 신체 구조들을 뒤쪽으로 좀 당겨줄 수 있는 강한 인대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잡아줄 지지체들로 마치 현수교의 기둥처럼 이런 많은 신경배돌기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룡 복원에 있어 트렌드는 풍성한 깃털인데요. 데이노케이루스는 왜 깃털이 없이 복원이 됐는지 그 속사정을 물어봤습니다. 이 공룡의 외형을 어떻게 묘사를 할 것인가, 그래도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꼬리뼈 끝부분에서 저희가 발견한 것이 미단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끝에 마치 부채꼴로 생긴 깃털을 가지고 있는 공룡들이 그렇습니다. 또 그런 미단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꼬리에 부채꼴의 깃털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털이 붙어 있고 깃털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장식 깃털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초기에는 저희도 털을 많이 붙인 형태로 복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논문 발표를 할 때쯤에는 그 털들을 거의 다 빼버렸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데이노케이루스의 덩치를 보게 되면 전체 몸 길이가 한 11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티라노사우루스가 거의 맞먹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거의 12m 정도 되는데, 그거 맞먹는 덩치의 그 공룡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 정도 덩치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발생하는 치열들의 발산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최종적으로 CG로 복원을 했을 때는 털들이 거의 코끼리와 비슷하게 굉장히 듬성듬성 나 있는 형태로 복원을 했고, 그걸 모형으로서 이렇게 재현을 했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공룡 데이노케이루스. 무엇보다 국내 과학자들이 주도했다는 것이 뜻깊은데요. 대전에 위치한 지질박물관에 가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데이노케이루스의 복원 모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질박물관에서는 데이노케이루스의 성장 과정이나 생체 역학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하니, 데이노케이루스가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해당 영상은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슬기로운 과학생활 지구과학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른 동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주세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